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서소문학과 안영옥 교수입니다. 오늘은 돈키호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노르웨이 북클럽은 54개국 100인의 저명 인사에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문학작품 10편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역사상 아직까지 어느 작품도 넘지 못할 작품 1위로 돈키호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역사를 두고 관점에 따라 참으로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플로베르는 돈키호테에서 나의 근원을 발견했다라고 했고요. 프랑스 평론가 생트베브는 인간의 내부 세계를 가장 깊이 파들어가 묘사한 인류의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전 세계를 뒤집어 봐도 돈키호테보다 더 숭고하고 박진감 넘치는 픽션은 없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문학에 나타난 아름다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물은 돈키호테이다라고 했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돈키호테 이후에 쓰인 소설은 돈키호테를 다시 쓰는 것이나 그 일부를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돈키호테가 아마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대표적으로 허구와 현실의 문제, 독자 비평이나 관점의 다양성, 상호 텍스트성, 메타픽션, 작가의 죽음 등 현대 문학론의 싹을 돈키호테에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페인 돈키호테 전문가인 살바도르 데 마다리아가는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와 산초라 불리는 밭에 사상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 땅과 씨앗이 워낙 풍요한 것이라서 대대손손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가장 까다롭고 인색한 비평가나 문인일지라도 돈키호테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소설이라는데 이의를 제기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위대한 작품은 한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과 작가는 시대에 살아있는 최고의 증인이라는 말에 따라 작품이 나타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반테스는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 스페인을 이룬 카를로스 1세와 펠리페 2세의 16세기를 이어 영광의 뒤안길로 접어드는 17세기의 펠리페 3세까지 극한 부침의 스페인을 몸소 살았던 작가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인본주의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을 펠리페 2세 때는 스페인 극작가 깔드론 델라 바르카가 국가로 인한 믿음이라는 시에서 천명하였듯이 스페인은 전지전능한 종교재판과 검열이라는 비인간적인 정치권의 압박으로 특징지어진 시기입니다. 그것은 중세 교권 만능에 눌린 개인무시거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기에 절대화된 물질이 흡수된 자아의 지리멸렬한 붕괴도 아니고 현대 사회력에 흡수되어 자아를 상실한 현대 인간상도 아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으나 국내적으로는 실체와 존재 사이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릴 수 없었던 인간성 말살 시대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맞서 가톨릭을 수호하기 위한 반종교 개혁이라는 기체 아래 인간성 유린 도구인 종교재판소와 학문의 교살자인 검열이 결탁한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철저한 삶의 투쟁이 요구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세르반테스가 주인공을 광인으로 설정했고 작품의 목적을 기존 기사 소설을 패러디한다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는 스페인 문화에서는 황금 세기로 불릴 만큼 그 찬란한 빛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 찬란한 빛 중 하나가 바로 세르반테스입니다. 세르반테스는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1547년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늘 궁핍하여서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찾아
왕실이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뒤를 쫓아다니느라 스페인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규과정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22살 때 미래의 이탈리아 추기경이 될 고급 사제 아쿠아 비바의 시종이자 수행원으로 이탈리아의 밀라노, 피렌체, 로마 등을 돌아다니며 인문주의의 지적 세계를 익히고 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1571년에 스페인 군대에 자원 입대하여 같은 해 10월 레판토 해전에 참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 치료 후 다시 귀대하여 4년을 더 군대에서 생활하다 9월 6일 스페인 해군 제독이며 펠리페 2세 왕의 이복 동생인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가 왕 앞으로 써준 추천서와 나폴리 총독 세사 공작의 추천서를 갖고 동생 로드리고와 함께 나폴리에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릅니다. 분명 이 두 장의 추천서는 그의 군인으로서의 영웅적인 삶을 입증해 주는 것이자 본국 스페인에서의 입신 출세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터키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 포로가 되어 5년간 알제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4번의 탈출을 시도하나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1580년 9월 배 젓는 노예로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배에 타고 있을 때 삼위일체의 소속 후안 수사의 도움으로 500두카도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그때 우리의 작가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11년간 외지 생활을 하고 1580년 조국에 돌아와 보니 가족의 경제 사정은 자기가 떠나기 전보다 동생의 몸값 때문에 진 빚으로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자기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물론 다시 군에 입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이 그의 생각을 바꿨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때 나이로 일개 병사로 군의를 하기에는 자존심 문제도 있었고 그렇다고 문필 생활을 하기에는 그때까지 아무런 작품도 출간하지 못해 알아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세르반테스의 젊은 시절의 이상이자 꿈은 작품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가 이룰 수 없는 꿈을 찾아 헤매다 결국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내리고 말듯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버린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그 당시 꿈의 대륙이었던 중남미로 가기 위한 청원서를 2번이나 제출하지만 빈자리가 없다는 대답만 듣게 됩니다. 1584년 선술집 주인의 여인인 아나 프랑카 사이에 이사벨 딸을 두고 같은 해 12월에 에스키비아스의 소지주의 딸 카탈리나 데 팔라시오스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둘 간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1585년 처녀작이자 목가 소설인 라 갈라테아를 출판합니다. 같은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드리드에 머물면서 희곡 2~30편을 집필하지만 자신의 알제리에서의 포로 생활을 그린 알제리의 대우와 정복자 로마인에 항거하는 스페인 민족의 자유로의 투쟁을 그린 라 누만세아만 현재까지 남아오고 있습니다. 이후 1600년까지 스페인 무적 함대에 식량을 조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 안달루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밀과 기름을 징발하는 일을 맡습니다. 교회의 밀을 징발했다는 이유로 파문을 당하고 1588년 6월에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스페인 전쟁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의 징발일 역시 계속되어 당국의 허락 없이 밀 300파네가를 팔았다는 제목으로 1592년에 투옥당합니다. 1597년에는 거둔 세금을 맡겨놓은 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시 세비야 감옥에 3개월간 투옥됩니다. 그동안에 돈키호테가 잉태되었다고 작가는 작품 돈키호테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1604년에 돈키호테 출판 허가를 얻고 1605년에 돈키호테 전편,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델라 만차를 발간합니다. 발간 즉시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곧이어 영어, 불어, 독어로 번역도 됩니다. 1606년부터 돈키호테 속편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1613년부터는 레모스 백작의 후원으로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12편의 단편을 수록한 모범 소설집을 출간하고 1614년에는 파르나소스로의 여행을 발간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 여름 타라고나시에서 알론소 페르난데스 데 아베아네다라는 필명으로 돈키호테 속편이 등장합니다. 이 무렵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속편 총 74장 중에 59장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1615년 돈키호테 속편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델라 만차가 12월에 발표되고 8편의 희극과 막강극도 출판됩니다. 1616년 4월 2일 우리의 작가는 병석에 누웠고 4월 22일 세상을 하직합니다. 1617년 유작으로 페르실레스와 시스문다의 고난이 간행됩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보면서 다음에 4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의문은 세르반테스는 정규과정의 학업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엄청난 지식을 보여주는 돈키호테 작품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탈리아에서의 지적으로나 물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삶을 그만두고 자원해서 군대에 입대했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돈키호테의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왜 세르반테스는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레판토의 영웅이 중남미로 보내달라는 청원을 2번이나 거절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세금 징수나 징발리를 맡겼냐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모두 그의 작품 돈키호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작품 돈키호테 6장 책 검열식과 9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를 미치게 만든 책들을 신부와 이발사가 검열하여 작품에 대한 주석을 다는데 책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수백 권을 넘습니다. 그리고 작품 9장에서는 8장까지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던 작가가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찾을 수 없어 뒷이야기를 전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후속 이야기를 찾아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는 내용으로 작품이 전개됩니다. 그 대목에서 자기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쪼가리도 주워서 읽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습관으로 결국 돈키호테의 후속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는 세르반테스가 엄청난 독서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세르반테스가 젊은 시절 심취해 읽었던 기사 소설들에 나오는 내용들이 모두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당시 스페인 해군 제독은 세르반테스가 애독했던 기사 소설 아마디스 데 가울라의 주인공인 아마디스 데 가울라처럼 왕손으로 서자이긴 하지만 청년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와 함대장으로 스페인 해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가울라와 그의 후손들은 기독교인들의 원흉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콘스탄티노플을 수호하여 그곳의 황제가 되었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내용들이 세르반테스의 영웅심을 자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르반테스 당시 실제로 스페인은 오스만 제국의 뒤를 잇는 터키인들과 전쟁 중이었으므로 기사 소설에서 얘기되는 바나 실제 역사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사 소설에 세르반테스가 열광했다는 사실은 작품 돈키호테가 기사 소설을 패러디한 것이라는 사실과 책 검열식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역시 작품 돈키호테에서 아마디스 데 가울라의 동생 돈 갈라오르의 종자 가사발이 작품 전체를 통하여 단 한 차례만 등장하고 있다는 작가의 기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인
작품 돈키호테의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작가는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밀린 빛을 갚기 위해서 판권을 출판사에 넘겼기도 했고요. 당국은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지역을 스페인 카스티아에만 국한시켰는데 다른 지역에서 해석판들이 나와 카스티아에서 유통되던 탓에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의문에 대한 답은 세르반테스가 개종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남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그곳 기독교 복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모습은 그 당시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후안 데 하우레기가 묘사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이자는 갸름한 얼굴에 밤색 머리, 시원하게 트인 이마에 명랑한 눈과 매부리 코이지만 균형은 잘 잡혔다오. 20년 전만 해도 황금빛이었던 턱수염은 은빛으로 되었고 큼직한 콧수염을 갖고 있으며 입은 작은데 이빨은 크지도 작지도 않고 그나마 6개밖에 없다오. 이것들도 성취하는 데다 제자리에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서로가 맞지 않는다오. 몸집은 두 극단 사이에 있어 크지도 작지도 않다오. 얼굴에는 혈기가 넘치는데 갈색이라기보다 희며 등은 약간 굽어 발은 그리 잽싸지가 않다오. 이자가 라 갈라테아와 돈키호테 델라 만차 작가의 얼굴이라오. 그러면 다음으로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연구는 18세기부터 시작되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작품 자체의 해석 작업으로 난해한 부분을 보충 설명하고 암시적 표현들의 의미를 분명히 해주면서 작품의 원천을 작가의 삶과 시대에서 찾아 작품 속에 반영된 사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작품에 함축된 철학적 의미를 추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들을 대표적으로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와 꿈과 의지와 정의와 사랑을 옹호한 작품이자 이러한 것을 세상에 내리려 한 이상주의에 대한 찬양이다. 하지만 결국 그런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든 인간의 회의적 조소를 감상케 하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 제국의 멸망이 가져다준 환멸을 그린 작품이다. 세 번째는 세르반테스의 젊은 시절을 환상적 시적 창조물로 보여준 작품이다. 네 번째는 작품 돈키호테 서문에다가 작가가 밝힌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한 시대에 앞서 유행했던 기사소설이 속세에서 갖는 권세와 인기를 타도하기 위한 작품이다. 다섯 번째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라 광기에 있다는 반이성주의를 찬양한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사물과 기호의 불일치, 외형과 본질의 불일치 등 문제 많은 세상에 시적 형태를 준 것이다 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작가 삶의 투영이라든가 스페인 제국의 이상과 쇠퇴를 반영한 작품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르반테스는 정말 작품 돈키호테 서문에서 친구의 입을 통해 밝힌 바대로 세상에 차고 넘치는 기사소설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돈키호테를 쓴 것일까요? 서문은 작품의 맨 처음에 나오지만 집필을 완료한 후 작품에 대한 길잡이로 작성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 말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품은 정말 기사소설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1508년 발간된 기사소설 아마디스 데 가올라를 작품 중심에 두고 있는데 이 작품은 주인공인 아마디스와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13권으로 늘어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작품입니다. 기사소설의 모범인 이 작품을 보면 주인공 아마디스는
가올라 지방의 페리온 왕과 프랑스 브레타뉴의 엘리세나 공주와의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났지만 여하튼 그는 왕손입니다. 그는 기존 중세 기사 소설에 등장하는 기사들처럼 왕을 돕고 환상적인 모험을 하여 용맹성이 알려져 그란 브레타뉴의 왕 리수아르 때의 딸 오리아나 공주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녀를 위험에서 구하여 결국은 그녀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전혀 영웅적이지 않고 꿈만 꾸는 사람들이 사는 스페인 라만차 지역에서 기사 소설을 너무나 읽어 미쳐버린 50대로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그는 할아버지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일상생활을 보면 재산의 4분의 3이 먹는 것에 지출됩니다. 가정부 한 사람만이 그를 돌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가난합니다. 13세기 스페인 현왕이 만든 법전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기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돈키호테 속편 6장에서 그의 조카 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촌은 기사도 아니면서 기사라고 하시니 이달고는 기사가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이달고는 기사가 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작품 돈키호테 전편 1장에 보면 우리 주인공이 토요일마다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고난과 탄식입니다. 이 음식은 스페인 당국이 개종한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진정으로 개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먹도록 강요한 베이컨이 든 달걀 요리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스페인 정부가 1478년부터 종교재판사를 두고 그토록 추적하고 감시했던 개종한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기독교적 이상과 전사적 이상에 고무되어 모험을 감행했던 기존의 기사와는 생태적으로 동떨어진 조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작품에 기사 서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현황의 법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기사 서품식을 장난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미친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달고는 기사 소설의 심취에 미쳤고 전편 3장에 보면 돈키호테가 성으로 본 객주집 주인이 더 이상 미친 돈키호테가 자기 집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내쫓기 위해 기사 서품식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우리의 주인공은 전혀 기사가 될 자격이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아 정의를 세우고 미성년자와 미망인인 약자를 돕고 보호하며 나라를 도와 자기의 명예도 세우겠다는 영웅주의에 고무되어 편력 기사로의 모험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정말 작가가 기사 소설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돈키호테를 썼다면 이런 식의 패러디는 25장 정도의 이야기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품은 전편이 52장으로 되어 있고 전편 발간 후 1년 만에 속편을 준비하여 74장까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러한 익살로 우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다시 작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 1장, 우리의 주인공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기하다 또는 개사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글을 쓴 작가들 간에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믿을 만한 자료에 의하면 개하나가 맞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한다. 즉, 이전의 소설과 달리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의 이름이 시작부터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꿈꾸는 편력 기사로의 모험을 위해 여드레를 고민한 끝에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가 가장 모범으로 삼았던 기사소설 아마디스 데 가울라를 모방해서 자기의 고향 라만차 지역의 이름을 붙여 라만차의 돈키호테란 뜻인 돈키호테 델라 만차로 자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공은 작가가 만든 인물이 아니라 등장인물 자신이 자기를 창조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장면과 관련하여서 유대인 관습이나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름이 사람의 실체 형성에 막대한 힘을 행사한다 하여 계명이 인간성을 근본적인 면까지 바꾸게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편력기사로서의 삶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작품 전편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번이나 펜을 잡고 그 책에서 약속한 대로 이야기의 결말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만일 그보다 더 크고 끊임없는 생각들이 그를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것이며 더 훌륭하게 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고정불면의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는 선택의 역사로 인해 각자 여러 가능성 앞에서 자기 운명을 택해야 합니다. 돈키호테의 경우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은 이달고로 무의도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작가가 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자기를 지배했던 아마디스와 같은 편력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가 살던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도 자신의 이름도 부모에 대한 언급도 없는 완전 비결정적인 존재입니다. 이렇듯 일체의 속박에서 해방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읽은 책에서 본 편력기사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능성 중에서 선택의지는 기사이기를 원하는 옹호의지로 행동으로의 실천은 기존 기사들을 모방하는 모방의지로 이 모방의지는 결국 자기 창조의 의지로 나아갑니다. 모방과 관련하여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인간은 예술의 모방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면, 즉 명성이나 덕과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골자도 모방설입니다. 문해부흥기 조르지오 바사리는 예술은 완전한 모방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모방의 대상을 구분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 주인공이 이들이 이론에서 시작했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역사가 보여주듯 인간은 자기의 완벽성을 모방을 통하여 이루었음을 지적하기 이함입니다. 작품 돈키호테에서 우리 주인공은 아마디스 대 가올라를 모방하기 위해 이유 없이 시에라 모레나 산에서의 고행도 감행합니다. 그러한 의도에 산초가 토를 달자 돈키호테가 하는 말입니다. 어느 화가가 자기 예술로 유명해지고 싶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모방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산초여, 나도 편력기사로서 그들처럼 이렇게 그를, 즉 아마디스를 모방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사의 완벽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한 모방을 통하여 자기 삶을 이루려는 의지 앞에는 동기라고는 없는 법입니다. 전편 25장 산초의 질문입니다. 그런 짓을 한 기사들은요, 그런 바보짓이나 고행을 할 이유가 있었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리께서는 그렇게 미쳐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느 기부인이 나리를 멸시했나요? 아니면 두신해야 될 또보소님이 무호인이나 혹은 기독교인하고 무슨 유치한 장난이라도 했다는 증거를 밟으셨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돈키호테의 대답입니다. 바로 그거다. 그게 내 일의 절묘한 점이다. 편력기사가 이유가 있어서 미친다면 대단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핵심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미치는 데 있는 것이다. 내 기부인에게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없는데 저만한 일을 하신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경우는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다.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려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그것을 꿈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강한 확신, 다시 말해 원하는 삶을 살려는 의지의 인물이 돈키호테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처한 환경은 이미 편력기사의 세계가 이해되지도 용납되지도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꿈을 그냥 꿈으로 두지 않고 행동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동기조차 없으니 인간 의식을 넘어서는 의지가 유일한 지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의 몸의 모든 무게를 손가락 하나에다 지탱하는 고개사의 고개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위성이에 군림하는 강한 인간 의지의 창출입니다. 무엇을 위한 절대의지인가요? 내가 왜 나의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가요? 대답은 명료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가문이나 전통이나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만들어가는 각자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작품 전편 4장에서 돈키호테가 매를 맞고 있는 소년과 때리고 있던 알두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행위의 자식이니라. 돈키호테는 작품 전편 5장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와 의지가 있는 존재라 믿고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돌진합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행동 반경을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선 외적 행위와 자기 자신에게 도전한 내적 행위입니다. 전자의 경우 세상에 도전장을 던진 우리 영웅의 행위 결과는 한마디로 실패입니다. 그가 구현하던 이상을 땅에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돈키호테의 모험들이 계속 그 이기를 거부하는 작품 내용으로 쉽게 증명이 됩니다. 후자의 경우 그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기사 소설을 통해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르반테스는 기존 기사 소설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돈키호테를 쓴 것이 아니라 기사 소설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한 셈입니다. 그는 자신을 운명에 맡기지 않고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모순의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나라는 자의식을 극도로 치닫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나가 아니라 행동하는 나입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행동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실현해가는 의지의 인간입니다. 그 의지는 인류를 위해 믿음과 사랑과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고 그 일을 실현하여 덕을 쌓아 윤리의 완벽성을 몸소 이루려는 자신과 자신의 환경과의 투쟁입니다. 작품 속편 마지막 부분에서 끼호테가 바르셀로나 해안에서 베글의 기사에게 패하는 순간 기사 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더 이상의 모험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행위가 없는 편력 기사는 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행동이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전에는 돈키호테 델라 만차였지만 지금은 말한 바와 같이 선한 자 알론소 키하노일세. 아리스토텔레스 고전 철학론에서는 기능이 본질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특히 칸트 이후 20세기까지 본질은 기능을 따른다라는 인식론이 지배적입니다. 즉 실존하는 것은 그것의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전편의 제목은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델라 만차이지만 기사도의 삶을 산 뒤 속편의 이름은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델라 만차로 이달고에서 기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행위로서 존재한다면 그 행위의 마침은 존재의 거부인 이상 죽음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가장 논리적인 결말은 우리 주인공의 죽음입니다. 죽을 때야 우리의 주인공은 인류를 위해 선을 행한 선한 자 알론소 키아노라는 온전한 이름을 얻습니다. 이렇게 보면 능력이 부족하여 환경에 굴복하여 죽은 자는 알론소 키아노이지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돈키호테는 가장 기족적인 인간 조건인 자아실현의 의지,
행위로의 의지로 자신과 환경과 싸워가며 산 하나의 불사조로서 독자들이 기억에 남아 오늘날도 새로운 독자들과 만남으로 계속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정말 미쳤을까요? 보통 우리들은 세상을 판단할 때 보편적인 관념인 개념을 막루로 삼아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의 관념 세계는 기사도에 나오는 이야기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가 보는 것은 모두 기사도 소설 속의 코드로 해석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르반테스는 하나의 문제가 각기 다른 측면에서 조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돈키호테와 산초의 언어 사용에서도 보여주고 방언까지도 현실의 각 다른 이면으로 보았습니다. 예로 작품 돈키호테에서 대구라는 생선이 카스티아 지역에서는 아바데호, 안달루시아 지역에서는 바칼라오, 다른 지역에서는 꾸라디오이거나 뚜루추엘라로 이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진리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인간이 제 아무리 본체에 가깝다는 명칭을 부여해봐도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결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돈키호테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여러 차례에 걸쳐 작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로 작품 전편 3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세상 무슨 문제를 다루더라도 훌륭한 이해력과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고생만 하고 불행하고 시커멓기만 한 기사도 이야기만 나오면 어김없이 이해력도 사고력도 잃어버리는 게 안 됐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예를 보죠. 작품 전편 21장과 45장이 얘기되는 맘브리노 투구 사건입니다. 이발사의 대화를 두고 돈키호테는 맘브리노의 투구라고 하자 종자 산초는 이발사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때 돈키호테가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으로 보이겠지. 조물주가 만든 각 사물마다의 진리는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사물이 갖는 의미는 달라집니다. 천문학자에게 땅이 갖는 의미와 농부나 지질학자에게 땅이 갖는 의미가 다르듯이 이런 진리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에 돈키호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편 2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생각하고 보고 또는 상상하는 것이 모두 책에서 읽은 그대로 되어 있고 또 된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무언가는 이 객주집을 보는 순간 4개의 탑이 있고 은빛 찬란한 첨탑과 거기에 들어올리는 다리와 성 둘레로 깊게 판 회자가 있으며 그 밖에 책에 묘사된 성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춘 성으로 보였다. 즉 관점 위에 믿음이 군림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야 하고 왜 남의 믿음을 따라야 하는가? 나는 나의 삶과 존재 의미가 있는 나인데. 계속된 모험의 길에서 들판에 서 있는 풍차를 보고도 돈키호테는 30개가 넘는 거인들이라고 하자 산초가 대답합니다. 거인이라뇨? 그건 풍차입니다. 팔로 보신 것은 날개인데 바람의 힘으로 돌아서 맷돌을 움직이지요. 산초의 이 말에 대한 돈키호테의 대답입니다. 이런 류의 모험을 알지 못하는 너에겐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건 거인이야. 거인이라고 믿으면 거인이고 기사소설에서 거인은 키가 장대만 하고 팔이 4개나 달려 마구 휘두른다고 되어 있다면 돈키호테 관념 속에서 풍차는 분명 거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풍차와 맞붙다 땅바닥에 뒹구르고 맙니다. 돈키호테가 위대한 것은 꿈을 행위로 옮기는 것인데 그 행위의 결과 대부분이 처참한 패배로 기록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난다는 점에서 더욱 위대합니다. 그에게 실패나 좌절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돈키호테처럼 자기가 한 일의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품 돈키호테에서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전편 22장,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가는 12명 정도의 남자들이 쇠사슬에 목이 염주처럼 끼어 손에는 수갑을 차고 오는 모습을 보고 돈키호테가 하는 말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기들의 의사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고 있다는 일이 가능한가? 하느님과 자연이 자유롭게 한 자를 노예로 하는 것은 무자비한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라오. 각자 저지른 죄는 저 세상에서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요. 악한 자를 벌 주시고 착한 자를 상 주시는데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소.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들의 형 집행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요. 결국 돈키호테는 이 죄수들을 풀어주지만 돌아온 것은 문매와 노자까지 다 털리고 맙니다. 이후 작품 전편 30장에서 일에 대해 신부가 질책하고 산초가 투덜대자 돈키호테는 말합니다. 편력 기사 일은 괴로워하는 자나 사슬에 묶여 있는 자나 억압받은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짓들 때문인지 알아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약한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눈을 돌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도와주는 것이 기사의 임무란 말이다.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런 주인을 보며 현실 세계에 안주하여 물질에만 연연하던 산초가 매번 주인을 지책만 하다가 점점 주인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기가 잘못 사용한 어휘를 돈키호테가 고쳐주듯 자기 아내의 말을 고쳐주고 성주가 될 꿈을 꾸는 것을 보자 신부는 산초의 단순함에 놀라고 주인 못지않은 망상에 빠졌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잠들어 있는 주인보다 더 심한 증상을 보인다. 끝내 속편 마지막에서는 죽어가는 돈키호테의 침상머리에서 돈키호테에게 다시 일어나 모험을 떠나자고 울부짖습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하여 돈키호테는 자신의 꿈을 땅에 내리지는 못했지만 주변을 변화시켰습니다. 작품 속편 마지막에 돈키호테가 죽은 후 그의 묘비명이 미쳐 살다 정신들어 죽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라 광기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작품 돈키호테에서 광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조용한 이성, 논리의 대변자인 이들은 돈키호테의 원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오려고만 했던 신부와 이발사와 가정부와 조카와 산송 카라스코와 돈키호테를 놀잇감으로 삼아 우롱했던 공작 부부입니다. 이들은 그저 태어나서 먹다가 자다가 생산하다가 죽는 인간 부류들입니다. 작가는 묻습니다. 논리나 이성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에는 소용될지 모르지만 인간을 알고 그의 열망을 간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이 보통의 인간들에게 이상주의란 미친 짓일까요? 스페인의 또 다른 대문호 우나무노는 묻습니다. 인간은 잠은 자지 않고 살 수가 없는데 꿈이 없이는 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돈키호테가 편력기사로서의 모험을 감행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게 했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편 11장 사냥치기들이 환대에 답하며 돈키호테가 1장 연설한 대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옛사람들이 황금세계라고 일컬은 그 행복한 시대에 행복한 세계가 있었으니 그 행복한 세계에는 힘들이지 않고 금을 손에 넣을 수 있어서 황금세계라고 했던 게 아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 것, 내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을 몰랐기 때문이라오. 모든 것이 화평했고 모두가 의가 좋았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어. 속임수도 없었고 진실과 평범을 가장한 사악한 행동도 없었어. 정의도 말 그대로 정의였어. 오늘날처럼 배경과 이해관계가 정의를 교란하고 모욕하는 일은 없었어. 판사가 갖는 자유재량권도 재판관의 머릿속에 없었어. 당시에는 재판할 일도 재판받을 자도 없었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습이 늘어나자 그것을 막자고 편력기사라는 게 생겨난 게요. 처자들을 지키고 미망인을 보호하며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이요. 내가 바로 이에 속하는 사람이라오. 그는 결코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않으며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모험을 감행하지만 대부분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몇 개나 남았는지 손으로 더듬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또 다른 모험을 찾아 떠납니다. 모험의 결과가 아니라 모험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므로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바를 마음의 명령을 따라 자신을 믿고 그저 의지와 추진력으로 자신과 환경과 싸웁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끝내 꿈은 접어야 했지만 그 꿈을 접은 자는 선한 자 알론소 키아노이지 돈키호테는 아닙니다. 또 다른 돈키호테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산초입니다. 원대한 투쟁의 삶이 결과 없이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의 전기를 써서 아이들이 읽도록 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꾼 자의 삶을 모방하여 내 삶을 창조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보면 21세기에 가장 요구되는 인물이 바로 돈키호테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세르반테스는 철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재미라는 미끼로 무궁무진한 인생사를 낚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인생에 대한 해석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끝으로 기억해두고 싶은 두 구절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내 앞에서 남의 이야기가 행해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 캐는 것도 없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미사를 드리고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만 위선과 허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려고 선행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위선과 허영은 아무리 신중한 마음이라도 슬그머니 장악해 버리는 적들입니다. 사이가 틀어진 사람을 보면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돈키호테가 길에서 만난 돈 디에고 데 미란다가 돈키호테에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자가 하는 말보다 가난한 자의 눈물에 더 많은 연민을 가지도록 하게. 그렇다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라는 건 아니네. 정의는 공평해야 하니까 말일세. 가난한 자의 흐느낌과 끈질기고 성가신 호소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자의 약속과 선물 속에서도 진실을 발견하도록 해야 하네. 중죄인에게 그 죄에 합당한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경우에서라도 너무 가혹한 벌은 내리지 말게. 준엄한 재판관이라는 명성은 동정심 많은 재판관이라는 명성보다 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네. 혹시 정의의 회초리를 꺾어야 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뇌물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자비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네. 자네 원수와 관련된 소송을 재판할 일이 생길 때는 자네가 받은 모욕은 머리에서 떨쳐버리고 사건의 진실에만 생각을 집중해야 하네. 만일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자네에게 판결을 요구하러 왔다고 한다면 그녀의 눈물에 눈을 두거나 그녀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녀가 요구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생각하게.
체형으로 버려야 할 사람을 말로써 학대하지 말게. 체형의 고통은 고약한 말을 보태지 않아도 그 불행한 사람에게는 충분하기 때문이네. 자네의 사법권 안에 들어올 죄인을 타락한 우리 인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가엾게 여기게. 자네 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상대를 모욕하지 말고 늘 인정과 자비를 베푸도록 하게. 바라타리아 섬을 통치하기 위해서 떠나는 산초에게 돈키호테가 준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